자,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은 판문점에서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2박 3일간의 세부 일정과 방북단 규모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보유한 현재 핵폐기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중재자로서의 과제를 안고 있는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까요?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이 원장님, 일단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실무 협의가 좀 생각보다 많이 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비하면은 뭐 예전에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고 의전이 가장 중요해서 의전부터 시작해서 경호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일단 경험들이 축적돼 있어서 예전만큼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채널 자체 협의 채널의 핵심적인 채널이 이제 정보기관 간의 채널이 지금 긴밀하게 작동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지난번 2차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하루 만에 오케이 해서 뭐 바로 만나는 수준까지 서로 긴밀하게 연락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렇게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촉박해도 문제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뭐 듭니다. 예, 그래서 뭐 또 하나 있지만 또 북한 내부적으로 할 때 공개적으로 지금 나서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8월 말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부터 구구절에 이르는 이 프로그램들이 9월 달 풀은 상당히 어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기도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해서 좀 촉박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문을 열었는데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 이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서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의 부침과 상관없이 연락을 할 수 있는 통로는 항상 마련해 놓자. 그리고 현재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남북 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만큼 더욱더 긴밀히 요구할 사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통신이 발달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북 간에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뭐 좋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하에 이 연락사무소를 추진했는데요. 이제 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된 만큼 앞으로 이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는 핫라인을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이 있었지만 그걸 하면 손쉽게 아주 그때 이제 뭐 바랬던 것이 이웃집에 전화하듯이 전화하겠다라고 해서 집무실에 핫라인을 설치하긴 했는데 가동을 못했죠 사실은. 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너무 높은 뒤에 최고 수준에서의 서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최고끼리의 만남 연락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의전상 그러다 보니 실무급에서 여러 가지 접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번에 이 연락사무소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또 모습을 보이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 박사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북한은 미래 핵 포기 조치는 이미 취했다. 그와 함께 현재 핵 폐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한으로서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물론 당연히 저희가 주장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미 간의 8월 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도 취소가 되고 그리고 6월 정상회담 이후 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북미 간의 비핵화에 관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떻게 이제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 무기, 핵 시설 등에 관한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시작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6차 회담 등을 이야기했을 때는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있어서의 미래의 핵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협상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과거의 핵 부분까지도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핵 물질, 핵무기 등에 대한 신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협상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떠한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물론 미국 쪽에서도 어떠한 좀 더 양보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북한이 이 부분에 관한 의사를 확실히 표명을 해야만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에 어떠한 진전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실천의 문제거든요. 예.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했고,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비핵화의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해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 것이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 폐기,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계속 안 맞았던 부분이었고, 우리 한국 정부는 거기에서 정확하게 명확한 스탠스를 못 떼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대통령께서 올해 9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 비핵화란 말씀을 쓰시고, 이번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미래 핵, 과거 핵 무기, 핵 프로그램까지 다 명시해서 북한의 핵에 대한 그 행동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적어도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이 비핵화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뭉쳐졌고, 이제 이걸 이제 북한에게 이제 수락받는 그거로 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에는 거의 다 의미가 있다.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주목되는 부분이 미래핵은 이미 포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대통령의 어제 말씀 자체도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를 강조했다기보다는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한 조치라는 것이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사일 엔진 테스트하는 그러한 장소를 폐기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핵이라는 것은 사실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폐기되어야 거의 완전에 가까운 폐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미래의 핵 부분에 대한 포기 자체는 좀 쉽게 할 수 있으나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설득이 어려우니 아마도 그러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지 미래에 대한 핵 부분이 완전히 이미 폐기된 상태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정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 제네바 합의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시즌 1 때는 핵 물질을 추출하는 거를 막는 게 일본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제 육자회담 시즌이 들어오면 시즌 2가 되는데요. 그때는 핵 물질을 어떻게 이제 고도화시켜서 이제 무기화 시켜내는가 단계까지의 문제였습니다. 시즌 2가. 시즌 3 지금의 상황은 사실 핵무기를 마련했다, 핵실험을 6번을 해서 핵무기를 갖고 있다, 소형화, 다종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즌 1, 2에서는 미래 핵을 중단시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그 미래 핵보다는 과거 핵이 훨씬 중요한 상황이 돼. 본질은 여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과거 핵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엄격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서 사실 올 초만 해도 남북이 뭔가 해빙모드에 있을 때만 해도 비핵화 관련 언급을 우리가 하면 북한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현재 폐기에 관한 언급까지 할 정도면 참 많이 진전이 됐다. 분명히 이번에 정상회담 가서도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어제 이야기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에게 공개할 만큼의 어떤 명시적인 대답을 줄 가능성은 저는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을 하듯이 이 비핵화 협상의 가장 큰 주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은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게 본인들의 생각을 아주 공개할 만큼 내놓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 정부와 북한 간의 몇 차례 만남과 현재까지 올해 이제 여러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싹 텄다고 한다면 예. 우리가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대화는 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핵 리스트 그걸 좀 빨리 제출을 하면 종전선언과 뭔가 맞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듯이 뭐 우리 이런 핵이 있고 이런 핵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리스트가 좌표 다 찍어주는 거라면서요. 어디에 그렇죠. 핵이 있다.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두 가지일 겁니다. 우선 보면 지금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핵 동결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핵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핵 동결하는 것을 먼저 아주 계속 이게 핵 능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핵 동결 시키는 것이 먼저 북한의 약속을 받으면 이걸 통해서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신고가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지 그 동결이라는 말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결과 신고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결과 신고를 이게 신고가 되면 동결은 자연히 검증을 하면서 당연히 이루어지게 있는 수순이라서 우선 그 논쟁 중에서 동결이 먼저이냐 신고가 먼저냐 논쟁은 의미 없다라는 말씀 우선 신고가 드리고요. 먼저다. 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신고하면은 동결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따로 떨어지지 않는 말씀 우선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신고에 관해 신고 리스트라는 게 과거 핵에 대한 리스트, 그러니까 핵 시설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수 있고 또 미래 핵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요. 또 과거 핵에 대한 문제라는 거는 핵 물질의 양, 그 핵 무기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핵 시설에 관한 것만 이야기해서도 곤란한 거고요. 핵 시설과 핵 물질과 핵 무기 위치까지 다 포함한 좌표 그걸 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실부 능선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미국에 줬다. 미국이 딱 받아보고 야 이거 좀 부실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협상 단절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좌표 다 찍어주고 끝난 상황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이란과 핵 협상을 할 때도 이제 미국의 주로 그 당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였기 때문에 공화당을 위시로 한 미국의 좀 강경한 세력들은 그러한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이제 그 소위 JCPOA라고 하는 그 협상 이란과의 핵 협상 자체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리스트가 이제 어떠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뭐 미국도 정답이 없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솔직히 100%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과연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합의서 없이 뭐 누가 먼저 리스트를 내놓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만 믿고 갈 수는 없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내놓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무엇인지를 서로 시간표에 따라 합의를 해놔야지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무조건 리스트를 내놔라.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뭘 기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얘기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국가가 어떠한 시간표에 따라서 무엇을 교환할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핵 시설, 핵 리스트를 신고를 하겠다는 어떤 약속을 하고 그에 따라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 가시게 되면 아마 속내도 그렇고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그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그에 대한 리스트를 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 그야말로 공개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코테이션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더라. 뭐 볼턴을 통해서 계속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코테이션을 달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정도의 이야기. 그 속에서는 핵 신고에 대한 그 범위와
일정에 관한 의지를 밝히는 말 정도를 아마 받고자 하실 겁니다. 그걸 받아서 공개하는 것은 뭐 정무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미국에 전달해야지 그 다음 수순으로 미국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예. 미국이 움직인다는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들어가거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미국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그런 일정들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대통령께서 대단히 좀 중요한 좀 사명을 갖고 예. 평양을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를 잘 마치고 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끌고 온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국내 상황을 보면 미국 내에서는 좀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아주 곤경에 빠졌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호재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글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국민의 한 70% 정도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예.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좋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여당에게 굉장히 좋은 요인인데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40%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정책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미지 때문에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또 그러한 영향이 이제 현재 공화당 하원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공화당이 하원을 잃게 될 경우 그 비난이 어떤 정책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 결과를 뒤집는다는 그러한 선거 공학적인 목적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으로서의 어떠한 욕구, 자존심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인의 대통령 다움을 좀 더 보이기 위한 아마 이벤트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국무부, 국방부들 간의 의견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과정이 과연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반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만남으로써 현재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까 하는 것은 사실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이 대통령이란 직, 그러니까 앞서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특별한 인성은 뭐 차치하고라도 이 대통령직이라는 걸 갖는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라는 건 정치가이면서도 정책가이기도 한 그런 위치지요. 그냥 정책만 마냥 하는 그냥 뭐 관료처럼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정치하는 당 대표, 공화당 대표처럼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제 해결을 해내고 그걸 통해서 인기도 얻어내는 두 가지를 양면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제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정치가적인 욕구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와 있는 거죠. 예. 그 이야기는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가적인 입장이보다는 그 미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어필할 수 있고 얼마나 지지를 획득할 것인가라는 쪽에 더 유혹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그 북한 핵 문제를 두고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지는 저로서는 대단히 좀 위험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으로 국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미국 내 상황이요. 어려우니까 11월 중간 선거 전에 어떤 이런 북한 관련 이슈로 확 터뜨리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 DC에 불러서 훨씬 더 파괴 효과가 크겠죠. 예. 워싱턴 DC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는 것조차만 하더라도 엄청난 방송 효과, 언론 효과가 들을 테니까 최소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뭐 그걸로 다 온다는 거 소식부터 전해지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치 효과가 크면 클수록 그 정치 효과에 가리워서 정책적인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들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서 이벤트로만 끝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게 위험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숨어 있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밥 우드워드의 책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도 검토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검토는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검토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워낙에 부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예. 앞으로 사실 뭐 그러한 같은 책에 보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네. 같은 내용의 정책을 이제 검토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독특함 아니면 특이함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미국이 항상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예. 다 검토를 하게 되니까 아마 뭐 그게 내용 자체가 크게 뭐 획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책엔 소개가 안 됐지만 아마도 뭐 그 정책에 공격하는 거에 또 반대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국가를 인정하는 아마 그런 측면들도 아마 검토 대상에는 아마 다 올라갔을 당시 것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그걸 좀 어느 정도 어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북한의 입장에서 좀 움찔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분명히 이게 실제로 검토도 되는구나. 예. 그냥 이게 루머성이 아니라 실제로 되는구나라는 것이 지난번 부시 대통령 때 그런 그 아주 매우 자세하게 나오고 나서 네. 뭐 있었지만 예. 또 여전히 이제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은 대통령이 직이 있으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여직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중에서 우리 그 국내 한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예.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한국의 용인 없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전쟁은 안 일어나기는 되는. 어렵다, 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그 군 당국자들도 만나고 해보니까 실제로 한국 내 전장이 한국 내이기 때문에 주한미국 한미 동맹의 사안이기도 하지만 그 물자가 투입되는 군대가 어디서 예. 오느냐, 하와이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의 독자적인 한반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것이 한국과 상의 없이 충분히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 검토는 충분히 여전히 가능한 사항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남한, 북한, 미국이다. 중국을 뺐거든요.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이유가 속내가 좀 궁금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진전 상황으로 봤을 때 종전 선언에 대한 부분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거기서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이 부분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빠짐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높이게 된다면 그 종전 선언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결코 중국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했다면 중국 자체도 이렇게 쉽게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텐데 아마도 중국이 판단하기에는 뭐 2차 북미 회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종전 선언을 조금 더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진척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건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그럼 중국이 더 같이 나서서 자 하자, 나도 끼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법한데 굳이 왜 발을 뺐을까? 그 부분은 궁금하네요. 종전선언을 미국과 북한 간에 종전선언 하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으로서는 국가적 전략 이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이 종전선언을 빨리 속히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러려고 그러면 최대한도로 이 변수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어차피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중국으로서 그렇고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나 유엔사 문제도 여전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요. 어쨌든 그거 종전선언 이후에 후속 수순은 뭐냐면은 평화협정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국경 획정부터 다양한 여기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국경 획정은 중국도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서는 중국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꼭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는 어차피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결정적인 단계에는 중국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빠져서 이걸 물꼬를 빨리 터주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